E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약 100분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오늘 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부터 영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입장까지 여러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이어갔는데요. 여야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추경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원내 교섭 파트너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서 국정기조 전환 법안부터 발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양당 신임 원내 지도부의 협상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현직 여야 보좌관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보좌 코너에서 논의해보고요.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민주당 입장, 민주당 박성준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 인터뷰로 들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 보좌하니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 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의 이동윤 보좌관, 개혁신당 조웅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보좌하니까 코너는 특집으로 1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볼까 합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한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인데 일단 각 당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온지 먼저 총평 짧게 듣고 말씀 이어가 볼게요. 김민정 보좌관님. 네, 오늘 네. 기자회견 시간이 우선 이제 이전과 비교해 길었고요. 네. 형식도 이제 질문을 미리 정해놓지 않았고 우선 대통령께서 훨씬 탄회하게 하려 했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저희 당 논평처럼 이제 여러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진솔한 입장을 듣기에는 좀 주제가 너무 방대하고 이제 그 시간이 길었다지만 한정적이어서 좀 쭉 훑고 지나간 느낌이 든다. 차라리 이제 국민이 제일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줬다면 좋지 네.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고요. 네네. 근데 오늘 회견 시작하자마자 저는 이제 눈에 딱 들어온 게 더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 내가 진다. 예, 이게 예. 이제 눈에 이제 굳이 그걸 앞에다 이제 세워놓으셨더라고요. 명태가. 예, 그래서 예. 이게 눈에 들어왔는데 그 오늘 기자회견 첫 질문에서도 이제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실 때 이제 제가 부족했다. 네네.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 고민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 며칠 전에 민정수석 임명했을 때도 그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하신 말씀이 뭐 제 문제, 사법 네. 리스크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제 문제는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신 점에서 앞으로 소통에 좀 방점을 두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민주당 이동윤 보좌관님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변인 논평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고집불통 대통령의 기자회견 언제까지 국민이 절망해야 합니까? 예. 제가 봤을 때도 저도 이제 쭉 1시간 반 넘게 봤는데 새로운 것도 없고 예. 변화도 없고 의지도 없고 답변 내용도 하나마나한 내용이고 솔직히 오히려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예. 이게 그 전에 하셨던 얘기와 이 총선 끝나고 기자회견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가 바뀌었는지 네네네. 핵심 내용은 다 비껴가고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고 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도 A라고 물어봤는데 동문서답하면서 B라는 얘기를 본인이 하고 싶은 국정 방향에 대한 걸 계속 얘기하고 있고 예. 중요한 거는 결국은 국정 기조가 얼마만큼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걸 국민들이 아마 큰 기대를 가지고 봤을 텐데 지난번 총선 끝나고 첫 국무회의 당시에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은 맞았는데 그걸 예.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정부는 노력했지만 소통 부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부족했다. 그래서 네. 이제 소통하겠다.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소통 방식이 너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위주로 하는 거고 국민이 듣고 싶어하고 지금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도 느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전과 후가 기자회견 전과 후가 어떤 식으로 정부가 국정기조를 바꾸겠는지 어떤 식으로 민생 문제를 다루겠는지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 네. 그래서 민주당도 국민이 언제까지 절망해야 됩니까?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기자회견 당시 댓글을 봐도 네. 하나만한 얘기 왜 여태까지 기자회견을 안 했는지 알겠네라는 자조 섞인 그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참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코너 오늘 1시간 특집으로 하는데 좀 부담스러워하셨는데 하실 말씀 많으시네요. 네. 개혁신당의 조현욱 보좌님도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수회담 이어가지고 네. 사실 2주년 기자회견이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던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윤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보면서. 그러니까 마땅히 카드가 없어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상황을 돌파를 하려면 전국을 돌파를 하려면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양보인데 네. 오늘 어떠한 점에서 양보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느끼셨던 걸 국민들은 아마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정치권이야 뭐 각자 정파적 이익에 따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비판을 하겠지만 그 속된 말로 그냥 고구마 아니었나요 오늘? 좀 답답했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분명히 태도 변화를 가져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수회담도 먼저 하자고 하고 그래서 만났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태도의 변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민들이 신뢰를 못 줄 것 같아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변화된 모습을 대통령이 보여줬는가 하는 기대들 많이 하셨고 또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 많이 보여줬는가 하는 점도 있었는데 뭐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마지막에는 우리 김수경 대변인이 기자회견 좀 마치려니까 출입 기자들 질문 좀 더 받자. 그래서 연장하기도 했거든요. 소통에 좀 진정성을 보였다고 할 수 있나요, 김정보 작가님? 저는 오늘 일단 시작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고집불통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진짜 고집불통이었다면 회견 자체를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희 지난 총선 기간에 의정 갈등 관련해서 대통령 담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했을 때 아까 조 보좌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미세하게 오늘 다르다. 그러니까 좀 그때는 우리가 맞다, 우리 기준 변함없다, 좀 이런 게 좀 강한 느낌이었다면 그래도 오늘은 내 책임이 있다, 노력하겠다. 이런 점이 조금 보여서 저는 이제 오늘을 계기로 꼭 이런 오늘과 같은 기자회견 형식이 아니라 사실 이게 오늘 주제도 엄청 방대하고 기자들도 엄청 많았고 그리고 시간은 전보다 늘어났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걸 다 담기에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자회견 형식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형태의 소통이 오늘을 계기로 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게 서로 오해도 풀고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그 소통의 방향이 그렇게 또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형식 얘기 나오더라고요. 형식 얘기 저는 한마디 하고 싶은데 김수경 대변인이 진행을 하면서 그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질문을 받았잖아요. 뭐 정치 현안, 경제 현안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래 그 말씀하셨던 취지도 그렇고 국민들이 하고 싶은 것도 사실 중요한 현안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야지 전국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이 될 텐데 카테고리를 딱 나눠놓으면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렇게 과목을 다 나눠놓고 나면은 모든 과목 다 해야 되니까 정작 똑 떨어지는 무슨 얘기들이 나오기가 힘든 거죠. 뭐 가령 질문에 답을 했으면 꼬리 질문을 더 이어가고 계속하고 계속 파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정치 분야 하나 가지고도 질문을 할 주제가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정치 분야 특히 주제가 하나하나 다 무겁고. 근데 오늘은 기자회견 시간은 이전 대비 늘어났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분야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주어진 시간은 짧은데 주제는 방대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도 정치, 외교안보, 경제 이거 하루 안에 못하니까 사실은 다 나눠서 하루씩 하거든요. 하루에 한 뭐 4-5시간 막 넘게 하는데 그렇게도 다 못 담긴 해요. 그래서 같은 말 반복인데 사실 오늘 계기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현안이나 이슈에 대한 대응을 좀 그때그때 바로 해소하는 좀 수시로 소통하는 방식 그게 뭐 도어
태핑이든 뭐든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전환하는 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7284님 섹시언은 있어도 디테일은 없더군요라는 질문도 문자도 주십니다. 예, 이동희 부장님. 저도 같은 생각인데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하자고 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네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뭐 사전에 질문할 기자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을 거예요. 아예 없었다고는 하지는 못할 텐데 네. 제가 이제 유의 깊게 본 거는 과연 어떤 기자들이 질문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네. 이게 보수 언론이나 뭐 진보 언론을 조금 약간 양분화해서 보면은 안 되겠지만 대부분 손 들던데 발언권 대부분 손 들었고 대부분 됐고 많이 했는데 네. 결국은 지금 메인 언론들 중에 네. MBC, JTBC 질문 못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손 들었단 말이에요. 예. 이게 계속 봤어요. 어떤 식으로 어떤 기자들만 지금 픽업을 해서 지금 질문을 받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는데 결국은 좀 대통령이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하시는 언론사 쪽은 약간 일부러 안 한 손을 질문을 못하게 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약간 그 부분은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소위 진보 매체라고 불리는 뭐 기자가 질문을 못하진 않았는데 하긴 했어요. 예, 네. 그래도 비중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 뭐 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자회견 들어가기 전에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그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 모두 발언 내용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잠깐 모두 발언 내용 듣고 말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가칭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모두 발언 얘기 중에서 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가장 큰 지금의 국가적 위기가 뭐냐 저출생 문제 여기 대해서는 뭐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인가요? 그 있긴 하지만은 이게 뭐 예산권이랄지 뭐 정책 집행권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조현욱 보좌관님 부처가 이렇게 신설되면은 좀 실행력을 담보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계제가 좀 있겠죠? 있죠. 예. 분명히 있는데 예.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잖아요.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그렇지만 예. 지금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는 부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교육부, 예.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정도가 있을 텐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처를 그냥 둔 상태에서 이 지금 오늘 말씀하신 그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예. 새로 신설을 한다 그랬을 때 예. 그러면 이게 집행 조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다 진짜 이게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진짜 메가 부처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획하고 뭐 조율만 하는 정도라면은 사실 부총리 제도를 둔다 그래서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사회부총리를 겸한다고 네, 해도요? 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부총리 제도가 지금도 있잖아요. 예. 사회부총리가 있는데 현재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기존 정부들도 보면은 통일부총리도 뒀었고 네. 그다음에 뭐 교육부총리도 하고 과학기술부총리도 있었어요. 그건 이제 뭐 어느 사안에 어느 현안 혹은 어느 부처가 좀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만은 분명한데 네네. 지금 현재 있는 기존 부처들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부처를 신설을 한다 그랬을 때 그게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사실은 실패한 것도 그런 거거든요. 머리만 있지 발이 없어요. 네. 의견 들어봤고요. 자, 대통령 모두 발언 관련된 내용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제 뭐 기자들과 질의응답 내용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총선 패배에 대한 대통령 의견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답변한 게 있는데 이것도 잠깐 듣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총선은 먼저 정부에 대한 그간의 국정운영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앞으로 이 언론과의 소통을 더 자주 갖고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기회를 계속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 경, 공수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조금 나눠서 한번 말씀을 여쭤볼게요. 이동윤 보좌관님, 일단 총선 패배 원인과 관련한 첫 질문에 대해서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이 대통령의 원인 파악의 인식, 어떤 인식을 갖고 있다고 이해되시던가요? 국정 기조는 문제가 없었다. 예. 다만 국민들이 그걸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 그래서 소통을 해서 네. 풀어보겠다. 네네. 그 얘기의 그 이면에는 네. 국정 기조는 그대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잘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국민이 못 받아들였다는 거에 대한 억울함도 있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억울함까지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통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민정수석실도 만들었는데 그 민정수석실이 사전 기능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동시에. 근데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민심 청취하겠다는 게 과연 올바른 건지에 대한 지금 아마 시민사회 수석실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이런 국정 기조는 변함없이 가고 나는 잘했는데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조금 받아들이지 않은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기조가 깔려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총선 패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물론 국정 기조에 대한 민심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기조 변함없이 갈 거고 소통을 노력해서 우리 정책을 국민들이 이제 알아듣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자회견 Q&A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정책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성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총선 결과에 대한 거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또 그 다음 방향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불안하게 들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김민정 보좌님? 나는 잘했는데 국민의 체감이 좀 덜했다. 약간 억울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셨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직업이 보좌관이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 메시지나 이런 담화문 나오면은 일단 텍스트를 다 이렇게 다 끊어서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첫 기자회견 시작하고 첫 질문이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서 물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국정 운영 평가를 받은 거다. 그리고 내 책임이다. 부족했다. 저는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내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총선의 결과로서 평가를 내린 거다라고 인식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까 다들 말씀하시듯이 국정 방향이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 두 번째 국정 방향은 맞는데 이게 소통이 안 돼서 이거 오해를 하시는 건가. 근데 둘 다 답은 하나예요. 그때그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거를 뭐 언론 기자와 뭐 도어 스태핑을 하시든 아니면은 뭐 민정수석 새로 생겼는데 그 민정 기능을 통해서 민심을 청취하든 어쨌든 그런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그때그때 오해는 바로바로 푸는 게 이게 왜냐하면 우리도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해가 생겼을 때 그걸 바로 풀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뭐 눈덩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실타래가 엉켜서 풀리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어떤 사안이나 이슈마다 좀 그때그때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쌍방향으로 듣게 되는 그런 좀 약간 소통의 방식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지금 김민정 부장님께서 약간 수능 국어 영역에 지문을 분석할 때 딱딱 명쾌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조현욱 부장님. 아니 지금 들으시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완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참 답답한 게 총선 패배 왜 했는지 다 알아요. 알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2월 달에 그러면은 국정 운영은 잘했고 3월 달에 못했냐라는 거. 2월 달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었어요. 맞잖아요. 근데 3월 달에 급반전을 해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세 가지였었잖아요. 김건희 여사 문제하고 그다음 두 번째 최상병 문제 관련해가지고 소위 런종섭 사태. 그리고 대파. 물가 문제. 이거 뻔히 다 알고 누구든지 다 지적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여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패배 원인 뻔히 알면서도 그 입에서 끊어지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도 아니고 왜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되는데 네. 처음서부터 그런 거는 없는 것이냐 하고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서부터 뭐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예, 거죠. 이동윤 부장님. 그 제가 예. 그 대통령 말씀하시는 걸 보다가 하나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물론 잘못을 했기 때문에 평가 이렇게 됐지만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 들어있는 단어를 하나 본 게 예. 국회는 정쟁이다. 그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예, 예. 국회에서 욕을 먹는 사람으로서 기분도 안 좋지만 국회에 당부한다면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하는 것이 민심이다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국회는 마치 정쟁하는 곳이라고 지금 전제를 내리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국회가 정쟁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이슈가 누구 때문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네. 그거에 대한 그 정부가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 정부가 국회가 만들어놓은 특검법이라든지 기타 등등 법안에 대해서 거부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네. 그 왜 그 국회가 이렇게까지 해서 만들어 왔는가에 대한 건 생각하지 않고 그 부분을 정쟁이라고 지금 폄하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면서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앞으로 협치가 되겠느냐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네네. 세 분 총평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학원 1타 강사분들이 떠오르죠? 약간 오답 노트를 분석하시는 쪽으로 이동을 하시고 또 약간 특징을 요약하시고 이제 지문을 여목저목 분석하시고 계속 이런 분석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야당에서 얘기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요구인데 일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입장이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냐 되묻기도 했는데 일단 대통령의 어떤 답변에 대한 평가를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현욱 보좌관님. 그 변화가 없으세요. 변화가 이 문제에 없다. 대해서는 확실히 예, 변화가 예. 없는 것 네. 같고 뭐 여러 번 지적들을 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미 다 했는데 이 얘기는 사실 별로 의미 없는 얘기잖아요. 당시 이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하셨던 분이 현재 이제 대통령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 관계자고 연결돼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특검을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타당하기는 해요. 이게 만약에 보편적인 주장이라면. 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느끼는 답답함은 이런 거예요. 보편적 주장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가지고 야당이 무조건 특검을 다 하자. 이것도 특검하고 저것도 특검하고 다 하자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대통령이 관련돼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를테면은 가족이나 친인척에 관련돼 있는 사항이라든가 대통령실이 최상병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관련돼 있는 문제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론적인 접근으로는 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민정 원장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사과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사과한다와 다른 의미냐. 또 하나가 그럼 그동안은 뭐 부족했다랄지 좀 아쉬웠다랄지 송구했다랄지 이런 표현이었는데 사과라는 표현은 또 처음 나왔으니 의미가 진한 거 아니냐.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김건희 여사 예. 건에 대해서는 이제 사과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언론에서도 부각돼서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재차 나온 거죠. 오늘 처음 나온 건 아니고 그때 KBS에서도 한번 네. 그렇게 얘기했고 오늘 또 재차 사과를 하신 건데 사실 누구든 뭐 자기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요. 네.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그 문제 자체에 있어서는 일단 이제 이런 좀 몸을 낮추면서 송구하다 사과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게 보편적 주장으로는 맞다라고 하실지라도 어쨌든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발언이 뭐 수사의 방향이라든가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 된다거나 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김 여사의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으나 특검에 있어서는 좀 모순이라고 지적한 걸로. 이동희 보좌님 사과라는 표현을 정확히 쓰고 안 쓰고의 뉘앙스 차이가 큰가요? 그렇죠.
사과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뭐 이거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정부하고 이제 법안 저거 네네. 검토를 할 때 정부가 반대 의견을 내진 않아요. 네. 반대라고 안 써요. 신중 검토라고 쓰지. 그런 식으로 약간 애둘러서 표현을 하는 건데 네. 지금 대통령도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과합니다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건 마치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 객관화된 제3자로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냐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까 이제 조현욱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야당도 주장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네.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개입돼 있는 연관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과연 누군가가 공정하게 수사하고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안 받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의 수사기관으로서 특히 최근에 민정수석실 만들면서 예. 사정기관을 분명히 아우를 수밖에 없는 기관이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제대로 수사가 될 거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특검을 무조건 저희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돼서 독립적으로 진행돼서 진실이 규명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될 것 같다는 우려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 특검 얘기를 하는 거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내용은 일단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인데요. 또 이제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 일단 답변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중간에 끊기더라도 계속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통령께서 최상병 사건 특검법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을 한 내용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가 있겠으며 어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거를 뒤집어 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좀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욱 보좌관님, 수사 결과를 보자. 경찰하고 공수처가 민간 사법기관인데 여기서 왜 책임 있는 사람은 봐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뒤집어 씌우겠느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특검 내가 먼저 얘기하겠다. 어떤 의견이세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더니 또 반복인데 예. 이게 지금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예. 보면은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고 국방부에서 자료를 돌려받는 것. 예.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안 자체는 대통령실이 직접 관련돼 있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 지켜보면 되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이제 깔려 있는 거는 공수처는 그동안 이제 뭐 민주당에서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들었던 거고 네네. 검찰하고는 다른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잘할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이 관련돼 있는 문제, 네. 주변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대통령이 그 하시는 모든 것들이 영이 쓴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네. 그동안 대통령이 뭐 수사 사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안 했냐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 본인의 것이라면 나 진짜 탈탈해도 좋다라는 네네. 그런 걸 하고 수사기관 혹은 특검도 마찬가지죠.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네. 생각을 해요. 김민정 의원님, 공수처는 좀 마음이 급해지나요? 오늘 공수처는 말씀드릴 만한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냈거든요. 저는 지금 요 해병대원 특검법 요구에 대해서는 네. 아까 이제 대통령의 입장을 딱 정리하면 선수사 후 특검 입장인 그렇죠. 거잖아요. 본인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마음이 아프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 해병대원 순직건에 대해서는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벌어진 비극에 대해서는 당연히 명명백백 밝혀져야 되고 가슴 아픈 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네네. 오늘 대통령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고 네. 다만 저는 이제 여기 국회나 정치권 오래 있다 보니까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이런 사안이나 이슈가 정쟁화나 이제 정치 봉쇄 수단이나 소재로 악용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네네. 어제 뉴스에서 들었는데 이제 순직한 그 해병대원 유족들이
해병대에 직접 연락해서 이제 정치권과 언론을 향해서 이제 그 아들 이름 빼달라라고 이제 예. 호소했다는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결국 근데 계속 이제 저도 지금 해병대 순직권이라고 하지만 최상병이라는 게 입이 붙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정쟁화될수록 상처받는 거는 결국 유족인데 이거는 사실 여야 다 떠나가지고 좀 정치권이 좀 깨닫고 사실은 이게 정쟁을 위한 특검이 아니라 진실을 위한 특검이었으면 정말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는 저희 솔직히 제 심정은 그래요. 네네. 자, 여기까지 잠깐 이야기 나누고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잠깐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말씀 계속 이어가 볼게요.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사고가 잇따랐던 도로 위로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하남분기점 부근 4, 5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 때문에 하남분기점에서 광암터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남안동 부근에서는 작업 여파받아 차량들 서행하고요. 이후 다부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이 일대 2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그 후로는 대동요금소에서 삼락 사이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고서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월곡램프를 앞두고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정체는 마장램프부터 홍은램프까지 긴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방면으로 성산대교 남단에서 진입하자마자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성산대교 북단부터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네, 보좌 하니까 김민정, 이동윤, 조현욱 보좌관님들과 함께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차상병 특검 관련해서 이동윤 보좌관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그 최상병 건에 대해서 이제 네.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은 일단 당사 부모님 네네. 그리고 전우를 잃은 해병 대원들이잖아요. 네. 거기다 추가로 더한다면 상관을 수사 대상에 올릴 정도로 해병대 수사대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게 지금 빽당한 거잖아요. 지금 뭐 어쨌든 대통령실이 개입한 거라고 지금 보여지지만 진상 규명은 안 됐지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가야 되는 거는 특검 이전에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안 되는 정황들과 다양한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억울함이 이대로 가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누적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검은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특검을 밀어붙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다음 주제 넘어갈까요? 아니 저도 한마디만 예, 김민정 드리면 보좌관님. 저는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특검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예. 그 해병대원 특검법뿐만 아니고 민주당이 저렇게 특검법을 산발적으로 낼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하나 다 덩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검법도 그렇고 쟁점이 큰 민생 관련법도 결국은 그렇게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구도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좀 생각을 전향적으로 네,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또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언급이 꽤 있었는데 그 내용도 잠깐 들어보죠.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총선을 또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와 뭐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뭐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욱 보좌관님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오해는 바로 풀었고 기다리겠다. 언제든지 만나겠다. 조국 대표나 이준석 대표의 만남 의향에 대해서는 끈기나 인내
신뢰, 성의가 필요하고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지 않고 열어놓겠다. 한 전 위원장하고 다른 두 분에 대한 만남에 대해서 사뭇 다른 분위기인가요? 그 변함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이제 소위 유난 갈등, 네네. 첫 번째 갈등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네. 그때 원인은 김건희 여사였었어요.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에 예.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정치적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네네. 봐요. 왜냐하면 거기서 물러서는 순간에 한동훈 위원장은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인으로서. 현재 그런 상황인 거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기대들을 뭐 하고 뭐 같이 화합하고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예. 걸림돌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에 이미 그 갈등은 이제 고착화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뭐 나머지 이제 그 조국 대표나 이준석 대표 만남 같은 경우에는 네. 영수회담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한번 만났는데 그 상태로만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다자회담 같은 형식의 그 다자회동 같은 걸 네. 하겠죠. 그러니까 뭐 야당도 다 부르고 여당도 부르고 해가지고 만남 자리에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비교섭단체 의 대표들도 네.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거는 이제 조금은 저는 그건 긍정적으로 봐요. 협치의 노력인지 소통의 노력인지 뭐 평가에 다르겠지만 네네.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좀 한 발 한 짝 나가고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 나온 김에 지금 그 등판설 계속 나옵니다. 황우여 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시기가 6말 7초, 6월 말에서 7월 초보다 좀 늦을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을 염두에 둔 것인가 싶은데 김민정 부장님 정말 그런지 안철수 의원은요. 8월 전당대회에 늦습니다. 당분간 한 전 위원장은 물러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거든요. 그 8월이 뭐 8월 초인지 중순일지 말일지는 예. 모르는 거라서 민주당이 지금 8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보다는 일단은 먼저 앞서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일단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발언의 그 배경을 보면은 그분의 말씀이 또 뭐 완전히 뭐 앞뒤가 안 맞고 억지스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원 당규상 전대 준비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네. 또 전대 룰까지 다뤄야 하는데 이게 토론하는 과정이 이게 단칼에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5월 중순에 돌입했는데 네네. 6월 말 7월 초라고 하면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은 건데 아직 비대위원도 인선이 안 됐단 말이죠. 지금 저희 오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님 원내대표 선출됐는데 이제 신임 원내대표랑 같이 이제 비대위원 뭐 인선 등 뭐 이런 걸 논의할 텐데 그러니까 아직 비대위가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위원장 말고는. 그래서 네. 여러 상황 고려했을 때 넉넉하게 시간을 갖는 것이 위원장 입장에서는 위원장이 누구든 나쁠 게 없다. 그래서 민주당 전대가 8월인데 그보단 뒤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전대가 길게 잡아서 뭐 한 달 정도 뒤로 좀 이렇게 연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시간이 과연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얼마나 유리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네네네. 왜냐하면 총선 후 이제 뭐 패배 책임론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아무튼 그 한동훈 위원장이 좀 쉬어야 된다, 공부도 해야 된다는 기간이 한 뭐 1년 정도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뭐 이거 지금 뭐 요 한 달 가지고 막 그게 뭐 그 뭐 등판할 준비 시간 뭐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그것도 알 수가 없지 않나요? 한 달 좀 미뤄진다고 크게 영향이 없나요, 이동윤 보좌관님? 뭐 또 그 사이에 또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예, 그거는 뭐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시시각각 변하니까요. 예. 다만 아까 이제 제가 좀 첨언하고 싶은 게 예. 아까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관계 회복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예. 정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가 이렇게 계속 간다면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손절하지 않을까. 왜요? 어느 순간 네. 정치적으로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이런 국정기조 유지에 대한 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낮잖아요.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된다면 네네. 지금 여당 내에서도 아마 대통령 용산에 대한 비토 움직임들 발언들이 계속 나올 거고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오히려 관계 정리하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내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오히려 또 그렇게 된다면 물론 정부가 국정 기조를 바꿔서 뭔가 좋아지는 게 맞지만 그렇게 안 된 상황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뭐 주제와 시간 제한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질문은 안 나왔더라고요. 최근 그 논란됐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비선 라인이 작동해서 물밑 조율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질문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기자회견에서 일단 조현욱 보좌관님 여러 방면에서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보좌진 입장에서 물밑 조율 같은 거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뭐 이쪽 방에 계신 분들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저쪽 방도 얘기해보고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셨을 때 비선이 톡톡한 역할을 했을 때와 비선이 논란이 됐을 때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단호한 원칙을 갖고 예. 있는데 비선은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고. 네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정치가 특히나 정치라는 영역은 권한과 책임이 일치돼야 돼요. 예, 예. 저희가 물밑 조율을 하죠. 근데 저희는 자리를 갖고 하는 공식 네네. 라인에서 하는 겁니다. 보좌관이 가가지고 뭐 여당 간사방, 야당 간사방이 만나가지고 보좌관들끼리 먼저 만나가지고 협의 같은 거를 해요. 직이 있는 네, 사람이니까요. 직이 있는 사람이 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보좌관이 하는 일 자체가 의원을 대신한다라는 게 분명해지는 네네. 거거든요. 근데 비선에서 한다라는 거는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정권에서도 있었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이 비선이거든요. 책임 없는 자가 권한을 갖는 것.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번은 사실은 더 코미디가 이제 실제 그게 공개됐을 때 예. 그래서 뭐 역할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를 떠나가지고 비선이 공개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위기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동규 부장님.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실명이었고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다. 그래서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실제 이런 비선 역할을 한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예. 지금 이게 논란이 두 교수님들이 인터뷰를 한 다음에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실도 그렇고 저희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그렇고 비밀 접촉 없었다. 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논의한 거다라고 이제 어쨌든 얘기는 하시는데 네네. 이분들이 말씀한 인터뷰 이분들이 또 그 전 직책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얘기를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연결을 뭔가는 그 과정에서 뭔가 역할을 했을 거고 뭔가를 뭐 조율을 했을 거고 그 네네. 내용에 대한 것들도 듣고 알고 계시는데 저는 아쉬운 게 네. 이분들이 굳이 이거를 어떤 측면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게 오픈을 하면서 더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또 이제 약간 대화기 그 빛이 발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영수회담을 또 뭐 영수회담까지는 아니겠지만 계속 네. 소통을 하기로 했는데 소통에 있어서 서로 정치적 부담을 더 안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과 권한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네. 보좌관들이 의원님 대신해서 얘기하더라도 네. 그 저희 역할이 딱 정해지면 그거 이상으로는 안 하고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네네. 정치 행위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어야 되는데 네. 이분들이 본인들이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세세하게 예민하고 내밀한 내용까지 나오면서 약간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뭔가 역할을 한 거에 대한 공이 빚을 잃은 거고 네네네. 밖으로 보기에는 약간 정치적 부담을 안은 거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정 저는 좀 보면 아니, 조현욱 부장님. 이게 네네. 동의하기 좀 힘든 게 네. 무슨 공을 세웠어요? 나 진짜 궁금한데. 이분들의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거예요. 따르면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씀. 풍성한 말잔치는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러한 내용들이 오고 갔다는 얘기 있었는데 네. 실제로 그러면은 영수회담에서 뭐가 조율된 내용이 있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네. 이 두 분의 만남이라는 네, 거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만남 자체에 기여했다는 만남 자체에 말씀하실까요? 기여했다는 측면에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김민정 보좌관님은 문제가 크다 아니면 개인들의 다소 과장된 행동에 불과하다 어떻게 보세요? 너무 본인들을 드러내고 싶은 의지가 너무 큰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있고 공통된 의견은 공식 라인 통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뭐 권영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냥 뭐 그런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이분들이 전혀 없는 걸 얘기했을 리는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물론 뭐 부수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었겠죠. 네. 실제 그게 공식 라인으로 하더라도 근데 그게 어떤 뭐 비선이든 아니면 그냥 뭐 부수적인 자문 역할을 했든 간에 예. 그걸 내가 했다고 그렇게
그렇게 소위 떠벌리는 게 과연 또 그 부분 이 함성득 교수 이 건에 대해서 또 심평 변호사 이분께서 또 뭐 그 사람들의 말이 뭐 90%는 거짓말이라더라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같은 결이에요. 이게 그래서 참 책임 있는 어른이 네. 왜 없을까? 좀 약간 그런 좀 약간 좀 자괴감이 드는 좀 예.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는 국무총리 차기 인선 관련된 얘기도 있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좀 너무 고집불통이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취임 이후부터 줄곧 개각을 전국 국면 돌파항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했다. 하지만 개각은 필요하다. 조급하게 바꿀 생각은 없다. 조현욱 보좌관님, 이게 하긴 하는데 전국 국면 돌파항으로 안 한다. 조속한 개각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런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총선 끝나고 나서 예. 대통령실 참모진하고 그다음에 개각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봤어요. 당연한 수순. 네, 근데 지금 2명만 이제 바꾼 거잖아요. 예.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을 바꾼 상태에서 네. 또 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진짜 고구마 같은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예. 한편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국회와의 관계인데 예. 지금 민주당의 이제 소위 여당식 표현으로 입법 복주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반복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와 관계가 사실 좋지가 않은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개각은 뭐하고 붙어 있는 문제냐면 인사청문회 문제가 인사청문회. 있어요. 인사청문회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 거부권의 횟수가 쌓여가는 것만큼이나 네.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거나 인사청문회에서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결과보고서 채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명하는 게 지금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개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래서 야당에서 이분은 안 되겠습니다. 부적격입니다. 얘기한다고 임명 안 할 거 아니거든요. 또 이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대통령 예. 입장에서. 그러니까 조속한 개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국 장관 바꾸려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네. 여소야대 전국에서 이 인사청문회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과연 이제 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개각에 얼마나 야당이 또 협조해 줄 것인가 또 거기에 선결 조건이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특검법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예. 그래서 또 이거를 그냥 하지 않고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갔을 때 또 임명을 강행했을 때 또 이게 악순환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도 이게 쉽지가 않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참 그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 말씀 나눠봤는데 주요 내용 중에서는 의료개혁 관련된 대통령 언급도 있었는데요. 핵심은 이랬습니다.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하지만 뭐 나에게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보관이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날 갑자기 정한 게 아니라 정권 초기부터 준비했다. 자, 이동윤 보좌관님, 지금 의료개혁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도 많은 공감과 지지를 해주는 상황이라고 윤 대통령이 또 언급도 했어요. 야당 입장에서만 그런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지난 영수회담 결과에서 예. 유일하게 서로 생각이 맞았던 게 공감했던 게 의료개혁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정치적으로 부담은 있죠. 지금 이게 정부하고 의료계하고 너무 팽팽하게 가고 있거든요. 예. 이게 되게 오래된 상황이고 이게 정부가 일단은 그 대학들의 건의를 받아서 2,000명 내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라고 한번 물러서긴 했지만 네네. 의료계는 원안을 지금 다시 뒤집어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정부도 더 이상 출구 전략이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게 그 집단 간에 정부와 그 의료계 간에 자존심 문제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게 길어지면서 국민의 그 의료 문제가 지금 크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뭐 실제로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다 입원 중이셔가지고 이게 이 현장에서 그것들을 보면서 조금 예. 답답함을 느끼는 때가 있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걸 계속하는 거는 아니다. 국민 목숨을 담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뭐 사자 협의체를 제안했잖아요. 네네. 지금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통령 입장은 없었지만 여야하고 정부하고 의료계가 모여서 협의체 구상을 해서 뭔가 어쨌든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다만 저희가 그 대통령의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하지만 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도 이런 추구 전략을 제안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김민정 부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또 앞으로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했는데 뭐 어떤 식으로 할까? 이런 식의 기자회견 아니면 다른 방식, 간담회랄지 뭐 등등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저 아까 앞에서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오늘은 시작이고 이걸 계기로 지금 오늘 여러 가지 기자회견이 어떤 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한계들이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주제는 방대한데 다 담기는 어렵고 그래서 어떤 그 사안마다 좀 뭐 쪼개서 하든 그게 도어 스태핑이든 아니면 말씀하신 현장 간담회를 하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비서실장도 바뀌셨고 네. 이제 정무수석 또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또 이제 민정수석실도 새로 생겼으니까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조현욱 듭니다. 부장관님, 그 나라면 그 현장에서 이 얘기를 이렇게 질문했겠다 하는 부분 있으세요?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그 질문 여기부터 좀 답변을 좀 드리고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민생토론회. 그러니까 원래 민생토론회가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은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는 걸 대체하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10번에서 12번을 하기로 원래 대통령실 발표를 했었었고 근데 지금 벌써 몇 번 했냐면 24번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또 발표를 하는 게 이제 민생토론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어봤어야 되는 가장 핵심은 태도의 변화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네. 4857님, 국민 목소리에 마음을 새겨야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하십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 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의 이동윤 보좌관,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살 하유리와 엄마는 모자원 시설에서 생활 중입니다. 어린 나이에 하유리를 출산한 후 쭉 이곳에서 살아온 두 사람. 불안정한 환경 속 육아도 어렵지만 엄마의 더 큰 걱정은 하유리의 건강입니다. 키 140cm의 외소증과 경증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엄만 자신의 병이 유전될까 봐 늘 불안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얼마 전 검진에서 하유리의 신체 발달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느리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과 건강한 신체를 주지 못해 한없이 미안하기만 한 엄마. 오늘도 엄마는 하유리의 치료만을 생각하며 힘겹고 고된 작업을 견뎌냅니다. 서로가 전부인 엄마와 하유리가 밝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이 13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6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10도 이상 나는 곳이 많을 텐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4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전국적으로도 내일 낮에 20도에서 최고 2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약간 더워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와 강릉 등지로는 27, 8도 수준까지 기온이 올라서 덥겠습니다. 하늘도
내일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비 소식은 모레 토요일부터 들어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토요일 오후부터 그 밖에 수도권 또 그 밖에 남부 내륙과 산지, 충남 서해안에 비가 서서히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의 경우는 일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강수 집중 시간을 봐도 중부지방의 경우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가 가장 강하겠고요. 시간당 10mm 정도 예상됩니다. 남부와 제주는 토요일 늦은 밤부터 일요일 오전까지가 되겠고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에 아주 요란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천둥, 번개, 돌풍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강원 영동, 모레는 대부분 해안과 경북 산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내일 새벽에 안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기온 19.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국민의힘은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회견이었다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야권은 반성도 국정쇄신 의지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3월 경상수지는 69억 3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고 이에 따라 올 1분기 경상수지는 168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국경검문소를 장악한 이스라엘군이 라파 쪽으로 더 진격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이 라파의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경우 공격 무기와 포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에 여당은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모든 현안에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들 수 있었다. 그렇다면 야당 지도부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민주당 박성준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 모시고 민주당 평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잠깐 새 직함에 대한 그 설명 좀 잠깐 들어볼게요. 일단 지금 원내 운영수석이신데요. 네네. 그동안에 여야 모두 원내대표 아래에 원내수석 부대표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그 원내 운영수석 또 원내 정책수석 이렇게 두 자리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역할 분담인 거예요? 그 원내라고 하는 게 이제 원내대표가 실제 이제 국회 내에서 모든 법안 처리라든가 그렇죠. 의사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대표격인데 네네. 거기에서 야당과 여당에 있어서의 제일 파트너로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할까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네네. 국회 운영 수석이다.
원내 수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야당의 원내 수석이고 여당의 운영 수석이 서로 만나서 의사 일정이라든가 예. 법안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조율하는 거고요. 이제 정책 수석은 그야말로 예. 중요한 민주당이 이제 처리해야 될 법안들에 있어서 정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원내에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운영수석, 정책수석, 뭐 선임 이런 게 좀 있나요? 이제 선임은 제가 이제 선임하시고. 운영수석이 이제 선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보통 이제 당내에 이제 큰 회의가 있어요. 민주당 안에서는. 네. 당 대표가 하는 주간 회의는 이제 최고위원회가 월 수금이 있고요. 원내 대표가 주관하는 회의가 이제 화요일날 원내 대책 회의가 있고 정책위 의장이 진행하는 정책 조정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책 조정 회의에서는 정책위 의장 또 원내 대표도 당연히 참여하고 예. 특히 이제 정책 수석 간에 또 정책위의 수석 부의장과 함께 그렇죠. 이런 정책 조율들을 하는 그런 회의들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하여튼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예. 잘 의정 활동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여당의 지금 신임 원내대표 예. 추경호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뭐 청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삼선 의원이시고 또 TK 지역이시고 지금 대구에서 지역구를 갖고 계시고 뭐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또 유명한 경제통으로 불리고 있죠. 일단 여당 신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 좀 평가를 좀 들어보고요. 원내 협상 파트너로서 당부하시겠다면 어떤 말씀을 좀 당부하시겠어요? 뭐 원내대표니까 저하고 뭐 파트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우리 박찬래 원내대표와 네네. 이제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됐으니까 네. 서로 파트너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뭐 추경호 의원이야 뭐 워낙 유명한 분이고 또 네. 장관 출신이기도 하고 또 삼선 의원이면서 여러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아마 추경호 대표가 이제 원내 네. 운영수석을 이제 원내 수석을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여야에 있어서의 가장 필요하고 긴밀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일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잘 알 거라고 보고요. 네네. 근데 다만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의 그 경선 과정들을 보면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요? 보수당이라고 하는 이제 국민의힘의 텃밭이 TK인데 이 국민의힘이 이제 확장형이라든가 실제 이제 세력을 확장할 때는 수도권이라든가 다양한 인재를 동용해서 실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반면에 네. 수세 국면인 경우에는 꼭 TK 쪽으로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인물들이 마무리하는 그런 네. 역할들을 하는데 저는 예상은 좀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새 인물이 나왔을 경우에 다시 TK로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그 예상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 안 그래도 네. 102분 정도 참석하셔서 한 70% 정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수세 국면에 TK에게 또 희망을 걸어본지 향후 행보 좀 지켜보고요. 자, 우선 오늘 윤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해서 민주당 그리고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로서의 총평을 잠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상황 인식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상황 인식은 대통령이 이 나라의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그 상황 인식과 더불어서 처방전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대통령께서 그 위기 의식이라고 할까요? 네. 국민들이 바라보고 원하는 방향에 대한 것을 아직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그런 의문점이 들 정도로 청진기를 잘못 갖다 댔나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 상황 인식이 아직 네. 변화의 의지가 없고 아직 아니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것은 결국은 국정기조 전환이라든가 국정이 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네. 없어진 거 아니냐.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네네. 의원님께서도 그 기자회견 보셨을 텐데 일단 주제별로 질문을 나눠서 받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의원님 보시면서 무엇보다 어떤 주제 파트 때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런 답변하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셨어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예. 이 정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서 왜 심판받았냐 첫 질문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말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이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 국민들이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통행식 독주를 하겠구나라고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견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담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제가 그냥 이것은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2년 동안에 국정을 운영하면서 기자회견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어스태핑이라든가
또 담화문을 발표하거나 네. 이런 경우에 꼭 끝나고 나면 우리 앵커님께서 평이 좋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은 애티튜드에 대한 문제도 있고 태도의 문제도 있고 내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비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좀 만족을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번에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건을 대충 할 수 있겠느냐.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나는 일이고 민간 사법기관에서 진상규명을 하는 건데 이걸 뭐 덮거나 혹은 뭐 뒤집어 씌우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안 되면 납득이 안 되면 그런데도 먼저 본인이 특검을 주장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근데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윗선 개입 의혹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금 최상병 특검을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어떤 큰 문제가 있었을 때 위기 국면에 있을 때는 순리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순리를 따라라. 그건 뭐냐면 예. 그 순리가 뭘까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최상병 아들, 우리 아들을 군대를 보냈어요. 근데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목숨을 잃은 아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은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했던 그 박정훈 대령과 죽었던 우리 최혜병 같은 경우는 예. 억울한 걸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윗선 개입의 의혹으로 수사도 덮고 있고 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뒤집어 씌웠어요? 집단 항명 수괴죄라고 해서 박정훈 대령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문제를 순리를 따라서 정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걸 진정한 수사를 하라고 특검을 하라고 지금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명령을 내렸는데 네.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 순리를 따르지 않고 뭔가 법리적으로 검사 출신의 그 법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납득되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면 그 대통령 입장과 별개로 민정에서는 향후 22대 국회 출범에 맞춰서 최상병 특검법 발의하겠다 입장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일관된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네네네. 그것이 저는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이 요구하는 거 있고 또 국민이 저는 호소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거 진정하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헌법적 가치 얘기 많이 하는데 뭡니까? 국방과 안보라고 하는 것은 보수의 제일 가치 아니에요? 네.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갔던 아들이 죽어 돌아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지켜주지 못했다. 근데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억울하게 지금 죄를 뒤집어 씌우고 덮고 있다. 그것도 네. 윗선 개입의 의혹에. 그 당사자들이 누구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방부, 지금 해병대 사령부, 경찰청, 뭐 안보실.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들이 지금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네.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예. 특검밖에 없다는 것이죠.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이런 예.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을 거부하면 전국의 파란이 상당하다. 전국의 파란이 상당하다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파란이라고 하는 게 그런 예. 거 아니에요? 잔파도와 큰 파도 아닙니까? 네네. 저는 민심의 파도 아닙니까? 이 파란이라고 하는 것은. 네. 국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총선에서. 민심의 파란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국정을 운영해라. 국정 실종이라든가 네. 이 특검 특히 최혜병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라고 회초리를 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민심의 회초리가 민심의 파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최혜병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그 거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부한다.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민심의 동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 전국의 파란이라는 것은 어떤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가정한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민심의 파란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이번에 총선에서 수많은 정치평론가라든가 언론인들이 총선은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예측했지만 네. 그 예측이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그렇게 다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그 도도한 물결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민심에 그대로 투영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로 좀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또 하나가 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는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이 건 관련해서 사과를 언급한 것은 뭐 사실상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유감이나 뭐 송구가 아니라 사과다. 조금 더
진전된 표현이라 보시는지, 또 대통령실에서도 사과라는 표현까지 쓸 줄은 몰랐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진전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특히 명품백 의혹과 관련돼서는 국민들이 놀랐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네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사과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뒤늦은 거 아닙니까? 뒤늦었다. 네. 예. 지금 뭐 김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네. 특검은 어쨌든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거다. 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예도 들었습니다. 거부권 행사했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된 특검도 지난 정부 때 2년 반 정도 본인을 타깃으로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는데, 그러면 지난 정부 때 봐주기 수사를 했는 거냐, 반문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되세요? 저도 다시 반문해야 되는데 예.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그 당시 박근혜 정부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 특검을 수사했던 분들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사였고 네네. 한동훈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권력자들의 비리의 문제, 권력농단에 대한 문제를 특검을 통해서 규명했던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것을 또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런 의혹에 대해서 특검해야 이게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예. 문재인 정부 자꾸 얘기하는데 그 당시 중앙지검장도 그렇고 검찰총장도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검찰 조직 자체가 윤 대통령의 권한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네. 또 지금 이제 이번에 검찰 의견서라는 게 나오지 않았어요. 예. 김건희 여사 최은순 장모죠. 장모. 그럼 23억 원이라고 하는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 의견서에서 나왔고 공범들은 이미 다 구속돼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증거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저는 그리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친인척 비리라든가 이런 거에 특검이 있었을 경우에 그 특검을 거부했던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과감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뿐만 아니라 특검할 때도 그렇고 이 전공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전공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최혜병 문제라든가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정말 정정당당하게 수사로서 이건 입증해라. 전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동안에 우리 국민이 선택했던 대통령의 이미지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 이미지로 가는 게 여기서 돌파하지 다시 뒷선으로 밀려나거나 뭔가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거나 이걸 특검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에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전공법은 아까 말씀하신 그 순리랑도 맥이 같은 거죠. 같아 있어 국민들이 보입니다. 원하지 않습니까? 민심의 순리를 가야죠. 예,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오늘 기자회견 그 내용 중에서 현안 관련해서는 네네. 이 저출생 고령화 이 대비하는 기획부처 가칭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네네. 신설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사안의 중요성과 필요성과 별개로 새로운 부처를 설치하려면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거든요. 주도권을 쥐고 있을 텐데 앞으로 22대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건 뭐 적극적으로 민주당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의 문제고 먼 훗날 국가의 소멸로도 이어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도 필요하다. 네네.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은 야당도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제1야당이라고 하는 민당도 이 저출생 대책과 관련돼서 그동안에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 정책들을 내놓지 않겠습니다. 네. 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같이 여야가 그야말로 저출생과 관련된 협치의 모델을 또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네. 방법적으로는 어떨까요? 지금 현재에도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 관련 부처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뭐 노동부랄지 복지부랄지 해서 다 빼서 이 가칭 부서로 조합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예산이요. 우리나라 한 10여 년 동안 수백 조를 저출생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저출생 대책을 내놓았고 투입을 그 정도로 예산을 했는데 네. 실적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세출 구조 조정을 다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모든 정부 부처의 저출생 공약과 정책과 예산이 다 있었던 문제를 네. 총체적으로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필요한 거고 네. 제가 21대 국회 하면서 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어떤 제안이었죠?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 이건 전 세계적인 이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예. 국내적인 가장 여야를 초월하는 이슈가 저출생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은 한덕수 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으십시오. 제가 그 공식적으로 그 한덕수 총리와 여야 정무위원들과 저녁 먹는 자리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당시 여당 의원들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늦었어요. 제가 볼 때. 너무 좀 늦은 감이 있는 거죠. 네. 이런 거 진짜 실제 탄력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6월 국회에서 네네. 뭐 민생지원금 지원 또 국정기조 전환 법안부터 신경 쓰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또 이 안에 또 최상병 특검법도 있고 여러 가지 특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뭐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부터 자신들과 같은 범죄 혐의자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허상이라는 비판까지 넣으면서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21대에서 강대강 구도로 갔던 이 현상들이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되면 여야 협치는 물 건너가는 건 아닌가 우려가 있는데 국회 이제 제1당으로서 또 원내 지도부 역할을 하시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협치의 실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부담감 내지는 책임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이세요? 협치라는 개념을 예.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함께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협치의 주체와 객체가 있는데 협치의 첫 출발은 어디였냐면 사실 권력을 잡은 수권 정당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 협치가 깨졌던 근본적 원인은 어디였습니까? 대통령이 여당 거수기 만들고 야당을 야당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입법부를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정치가 실종됐다는 거예요. 정치가 실종됐다라는 것은 협치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오늘 대통령께서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기조가 잘못됐다. 예. 야당을 옥죄고 여당을 거수게 해왔던 이런 그리고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국정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건데 이걸 내가 탈탈 털겠다. 후를 털고 나오겠다. 네네. 그러면서 국민 속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거예요. 오늘 얘기 들어볼 때.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면 그동안 2년 동안 집권 여당의 모습을 위해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협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집권당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22대 국회는 사실 국민들이 다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네. 그 협치에 대한 또 책임도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영수회담 얘기 잠깐 해보면요. 네. 의원님도 배석을 하셨었는데 네. 이게 지금 최근에 여러 번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뭐 비선 의혹, 뭐 비공식 특사 이게 지금 존재한 게 맞는가? 그리고 또 혹시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셨는가도 궁금하고요.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전혀 없는 얘기했을 리는 없어 보인다. 어떻습니까? 이런 비공식 특사가 존재한 게 맞나요? 저는 이제 공식적인 채널에서 있었고 예. 그 가운데서 그 회의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천준호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석이 공식적인 채널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사전 실무회담을 하고 나서 천준호 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무회담에 또 저희들 민당 안에 있는 회의를 통해서 들었지. 그렇죠.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무슨 얘기가 오고 갔다는 얘기는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중대한 일들이 있으면 조언들을 많이 해요. 네네. 저도 조언을 듣기도 하고 네. 저는 또 대표도 아니고 그 당시 수석 대변했는데 네. 영수회담에서 이런 얘기들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형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조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저 수석 대변인 저에게도 그렇게 당시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당대표에게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겠죠. 아니면 대통령에게도 있었고. 네네. 근데 그것이 비공식 채널로 이어졌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에 보도처럼 뭐 총리나
비서실장 인사와 관련한 말씀도 전혀 없었던 거고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난 7일에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 하면서 민정수석실 공식 부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그렇게 했죠.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른바 뭐 기획통으로 불리는 인물로 대부분 특수통 출신 검사들이 맡아오던 것과 좀 비교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왜 지금 국민들이 이 민심 위반이 일어났을까요? 검찰을 기반으로 한 정치만 이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검찰 통치만 이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랄하게 비판했고 그것이 총선 민심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면 우리 저 앵커님께서도 마키아벨리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리더를 얘기할 때 사랑받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의 존재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리더는 미움받는 존재가 되지 않아야 된다. 네. 미움받는 순간 민심의 이반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움받을 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요새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새. 자기만의 성을 쌓는다는 네네네. 건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검찰 성을 또 쌓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으로서 대통령을 했고 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하면서 검찰 통치를 이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과 그 갈등설과 지금 검찰 조직 자체가 벗어나고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나오는 순간부터 검찰이 손아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과거의 민정수석을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 통치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검찰 요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요새로 들어가서 이 검찰을 기반으로 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저는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 기반한 정치를 하지 말고 민심의 바다인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죠. 왜 검찰 속에 들어갑니까? 검찰 요새로 왜 들어갑니까? 네네. 민심으로 들어가야죠.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교통량이 늘고 있는 데다 사고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안현분기점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정체는 이 안현분기점에서 송내까지 길어져 있습니다. 이후 구리 부근 3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광명나들목 진출램프 갓길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본선에서는 석수에서 광명 사이로 정체입니다. 더 가서 남동나들목 진출램프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서창분기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곤지암 부근 1, 2차로에서도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진천터널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문경 2터널 부근 1, 2차로에서도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네요. 네, 국민연금공단이 20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난 1월 말 기준인데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546만 4,673명이었습니다. 남성이 61.6%, 여성이 38.4%였고요. 네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만 쳤더니 97만 8,394명, 100만 명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100만, 네. 이 중에 남성은 81.1%, 여성은 18.9%, 남성이 훨씬 많았습니다. 네네. 저도 뭐 가끔씩 이제 와서 보거든요. 네. 현재 기준으로 계속해서 60세 뭐 이후가 되면 언제 얼마 받습니다 이렇게 나오던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가입 기간이 길면 그 수령액도 많아지는데 지금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얼마씩 받아요? 네, 월 평균으로는 64만 3,377원이었습니다. 예.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 월 평균액은 107만 7,413원.
양쪽의 차이가 있죠. 네. 평균 가입 기간이 보통 다 합쳐서 20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은 월 평균이 높게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또 가입 기간이 긴 사람들은 아무래도 소득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납부액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받게 되는 금액도 커지기 마련이죠. 100만 원 넘게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도 늘었어요. 네, 가입 기간이 그래도 늘어나고 있고 수급액도 높아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올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73만 6,302명, 처음으로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네. 다만 여기서도 남성이 70만 5천여 명 정도로 95.8% 대부분이네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남성 수급자가 많다 보니까 거꾸로 이혼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일부를 나눠받는 분할연금 수급자, 이 경우는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총 7만 6천여 명 중에서 남자가 9,083명, 여자는 6만 7,323명, 여자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좀 더해서 월 200만 원 이상 수급받는 분들도 늘었다던데 네. 그런데도 아직 아까 말씀하신 월 60만 원이 안 되는 이렇게 수급액을 받는 분도 많이 있어요. 네,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3만 1,829명이었고요. 예. 여기도 남성이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래도 총 인원은 3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 네. 다만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6만여 명 가운데서 한 68.5% 되는 374만 5천여 명이 월 60만 원 미만을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108만 원이라고 해서 이게 딱 중간쯤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60만 원 미만이 70%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격차는 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군요. 용돈 연금이라고 네. 또 비판도 있던데 그러면 뭐 국민연금 수령액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개인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가입 기간이 길고 또 내는 보험료가 많을수록 연금 액수는 늘어납니다. 네. 전업주부 같은 경우도 임의 가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오래전에 이게 재테크 수단이다라는 말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국민연금 내는 게 손해가 아니다. 민간연금보다도 보장성이 높고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렇게 소득이 없는 분도 임의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납제도라고 있는데요. 추납제도. 네,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는데 내가 나중에라도 이걸 사후에 납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한꺼번에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액수가 부담이 되면 한 60회분 정도로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런 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반환 일시금으로 이미 받은 분들이 있는데 네. 이거를 다시 반납을 해가지고 국민연금에 넣어놓고 나중에 다시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되게 의외로 유연한 그 방법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국민들한테 이롭게 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런 개인적인 노력 외에도 국민들의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크레딧이라고 해서 네. 뭐 출산이라든지 군복무 이런 기간에는 납부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지금도 어느 정도 있고 앞으로도 이런 제도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참 국민연금 얘기해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국회 연금개혁특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이 국민연금 제도 어떤 개선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네, 지난 7일에 연금특위의 주호영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21대 국회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서 22대 국회 때 조속히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국회 연금특위 산하의 공론화위원회가 설치가 됐는데 네. 김상균 위원장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다라는 그래요? 입장이었어요. 얼마 안 그래서 남았는데요. 네, 여야 협상이 불발됐다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전망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뭐 연금특위가 그 해외 출장 일부 분들이 가서 거기서 뭐 합의를 하겠다 네. 했다가 가기도 전에 다른 합의를 하지 못해서 해외 출장까지 취소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아직 단언하기는 이르다라고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 사실 그 국회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인의 의견을 듣기도 했고요. 네. 저희 KBS에서 생중계를 계속했었는데 합의가 이렇게 의견도 많이 듣고 여러 차례 거쳤고 시간도 꽤 흘렀는데 네. 여전히 합의가 될까 안 될까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일단은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추려진 두 가지 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현재 한국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0%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월에 100을 벌면 9를 납부를 해서
나중에 40을 수령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이 문제에서 13%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50%로 하는 더 내고 더 받기 요게 일환이었고요. 그리고 보험료율은 12% 정도로 하고 40%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자 더 내고 그대로 받기 한 두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이것도 좀 그 세대별로 선호하는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차이가 또 드러나기도 했었죠. 네. 일단 취지는 둘 다 보험료를 인상하는 건 같고 재정 안정 쪽으로 가자는 거는 같은데 네. 하지만 이제 연금 보장성이 낮다라는 인식 때문에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 이쪽이 이제 시민 대표단이 다수가 선택한 안이 됐어요. 근데 막상 이게 조사가 종료되고 나서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은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 버리면 보험료율이 거기 못 따라잡으니까 연금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는 걸 막지 못한다. 나중에는 막 40% 이상 되는 보험료를 후세대가 부담해야 될 수 있다. 이런 또 반발이 나와가지고 이게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관련 얘기 나왔습니다. 임기 내에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 싶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 임기 내라고 해서 마지노선을 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다만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이게 늦어질수록 연금 개혁이 잘 안 된다. 그 국가에도 부담이 된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그러면 조속히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현재는 이제 좀 유력하게 제시되는 게 두 가지 안 사이에서 절충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13대 50, 12대 40에서 절충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험료는 12나 13% 정도로 하고 예. 소득 대체율은 50까지는 아니고 한 40%대 중반 이 정도로 해보자 의견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네네.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느냐. 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 좀 다른 방안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연금을 구연금, 신연금으로 분리를 해버리자. 그래서 구연금은 이제 현 세대가 쓰고 그리고 국고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해가지고 채워넣고 신연금은 좀 깨끗하게 출발을 해서 보험료율을 너무 높지 않게 한 15%로 출발하되 이제 낸 만큼 가져가는 식으로 적립식으로 해가지고 양쪽의 연금을 분리시키자. 네. 이거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를 했는데 아마도 논의가 조금 더 길어지면 이 방안 또 같이 논의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임기 내에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겠다고 한 마지노선 정한 부분 의미를 두고 한번 지켜보죠. 자, 다음 소식은요. 참 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이 사람의 이름을 써서 네. 실제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팀장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기인 줄 알고. 그렇습니다. 김미영 팀장이라고 불려온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필리핀 교도소에서 탈출을 했어요. 네,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 씨가 필리핀 소재 카마린스 수르 교도소에서 탈옥을 했습니다. 어허. 또 다른 한국인 신모 씨도 이 탈옥에 함께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현지 시간 2일 새벽 6시에 교도소 측이 수감자 인원을 파악을 하던 중에 박 씨가 사라진 것을 알고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도 행방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 씨 일단 혐의가 뭐였죠? 네, 박모 씨는 한국에서 예. 경찰관으로 근무를 했던 이력이 네.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 전문이었고요. 2008년에 뇌물수수로 해임되고 나서 2012년 필리핀의 전화 상담실을 개설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고안한 것이 바로 김미영 팀장의 명의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였고요. 박 씨 일당은 대출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수백억 원을 가로채왔습니다. 문자 받으셨던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전화 받으신 분도 네. 있으실 거예요. 박 씨가 검거될 때까지 꽤 걸렸어요. 네, 도주 8년 만인 2021년 10월에 한국과 필리핀 수사당국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검거가 쉽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요. 네. 박 씨의 생활 방식 때문입니다. 대저택에 살고 있었고 사설 경호원도 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명 2개를 사용해서 경찰 추적을 따돌리는 그런 수법까지 썼습니다. 참 더더군다나 전직 경찰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피해 나가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로 네. 구상을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박 씨가 이렇게 필리핀에서 검거되고 지금 2년 반쯤 지났는데 근데 왜 송환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었을까? 왜 네. 탈옥이 됐을까 싶습니다. 박 씨가 다른 혐의로도 기소가 돼 있었습니다. 예. 불법 고용이나 인신매매 혐의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일부러 추가 범죄를 저질러서 형을 선고받으면 국내로 송환되는 게 지연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런 수법을 박 씨만 쓰는 게 아닌 게 필리핀 현지에 한국인 수감자가 80명 정도 되는데 네. 과반이 고의로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서 송환을 지연시키고 있다. 아, 그래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박 씨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에 현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카마린스 수르 이 교도소로 이감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허술한 교도소에 일부러 수감되려고 했던
박 씨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게 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 박 씨가 추가 범죄 저지른 목적 자체가 네. 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를 좀 지연시키는 걸 넘어서서 일부러 탈옥하기 쉬운, 탈출하기 쉬운 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해서 머리를 쓴 거다. 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 교도소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 게 굉장히 노후했고요. 그리고 CCTV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정확한 탈옥 시각이라든지 경위 이런 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뭐 사라진 게 현지 시간 2일이니까 그 전날인 1일쯤 도주했을 거다. 이 정도로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박 씨가 필리핀 현지 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교도소의 취약점을 파악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걸 이런-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했겠어요. 뭔가 정보가 있었겠죠. 네. 박미영님, 김미영 팀장, 저랑 성이라도 달라서 다행이나 싶었더니 박 씨라니 하십니다. 네, 이번에 그 같이 탈옥한 그 신모 씨도 네. 있다고 하잖아요. 신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 씨는 박 씨의 보이스피싱 일당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네. 다만 현지에서 박 씨하고 가까워진 관계인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 신 씨 같은 경우는 수원 중부경찰서의 사기 등으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신 씨도 2017년 9월에 필리핀에서 호송 중에 탈주한 전력이 있는 인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미 탈옥할 위험이 뚜렷한 너무했네요. 네, 그런 인물이었죠. 참 우리 정부 책임은 없었을까? 필리핀에서 어떻게든 좀 빨리 송환을 네. 시켰어야 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한국 정부도 노력을 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박 씨의 탈옥 가능성을 이미 경고했던 것으로 그래요?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네. 필리핀 현지의 한국 외교부 영사들은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해 4월에 두 차례 교도소를 방문을 해서 교도소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박모 씨나 신모 씨 같은 인물들을 두고 탈옥 가능성이 있다. 수감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를 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탈옥 이후에도 이상화 주 필리핀 한국 대사가 현지 사법당국에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교묘하게 탈옥에 성공을 해서 현재까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스라엘이 라파에서 강행하려는 지상전에 대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고했네요. 네, 현지 시간 8일 CNN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예.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군이 라파로 진격한다면 예전에 사용했던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일단은 이제 이 지상전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하게 되면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미국 내부의 비판이 거세어질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 지원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방침 밝힌 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가자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적극적으로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방침을 일관되게 미국은 밝혀왔는데요. 근데 다만 미국 사회의 비판이 최근에 계속 거세어지고 네. 대학가 시위도 번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소속 정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선 캠페인 그리고 나아가서 미국의 국제적 위상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측 반응은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네, 악시오스라는 매체에서는 이스라엘 측은 이 무기 지원 중단뿐만 아니라 네. 이 사실을 언론에 유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도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던 미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 네. 이런 정치적인 압박 발언까지도 했습니다. 한편 알자지라에서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내각이 바이든 대통령 경고를 무시하고 라파 공격을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지난 6일부터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되는 휴전 회담도 어떻게 지낼지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 뒷면에 숨어있는 심리,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 뉴스는 심리다.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청취자분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찾아뵐 거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청취자분들도 방송 중간중간에 뭐 문자 사연이나 질문 같은 거 이런 이슈나 이런 이슈의 주인공 관련해서 이거 좀 심리적으로 궁금한데 하시면 샵 9730 등으로 문자 보내주거나 사연 보내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 4월에 참 많은 뉴스가 있었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가 하이브와 또 민희진 대표 간의 갈등을 극대화한 이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뭐 이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지만은 이 사건 자체 말고 이 기자회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미지와 해석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는데 뭐 민 대표의 복장부터 네네. 화제가 됐고요. 또 어떤 컴백한 뉴지스의 영상의 티저를 보니까 유사했어. 뭔가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이브와의 갈등 내용 제외하고요. 그 기자회견에서 교수님이 가장 인상 깊게 보셨던 부분은 어느 부분이세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은요. 예. 사실은 가장 처음에 나왔던 장면. 처음에 나왔던 네네. 장면이요? 민희진 대표가 일반적인 기자회견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카메라 기자님들한테 제가 얘기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예. 좀 부담스러우니까 카메라 찍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었나요? 네네. 근데 그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장면이지만 예. 온전히 나한테만 집중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기가 사실 쉬운 건 잘 아니거든요. 못 봤는데요. 네네. 네네.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 시작하기 전에 네. 그런 식의 발언을 네네. 하는 자체도 어떤 의미가 있었지 않나. 그 부분 참 인상 깊게 보셨다 하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좀 하이브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던 여론이 기자회견 이후로 민희진 대표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네. 이유가 뭘까요? 민희진 대표의 말이요. 예. 훨씬 알아듣기 쉬웠습니다. 아. 그러니까 흔히 무슨 사투리로 대변되는 네네네. 그들만의 표현이 아니라 일반인이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사실 주주사하고 레이블 간의 상세한 계약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되게 어렵잖아요. 전문 용어 용어도 복잡하고 많아가지고. 조직도 복잡하고요. 네. 내용도 복잡할 테고요. 네, 저도 뭐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네. 많은데 민희진 대표는 이걸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내가 키운 애들인데 빼앗아 가려고 한다. 아하.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확 와닿은 거죠. 그러니까 저 어떻게 보면은 이 현상의 것을 줄글로 네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정리된 멘트로 그렇지 않고 아주 편한 말로 애들 뭐 빼앗아 간다. 뭐 탈취 이렇게 안 하고 뭐 네네. 아티스트 뭐 이렇게 안 하고 네. 그런 부분들.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보면서 또 젊은 직장인들이 공감을 많이 했다고 해요. 특히나 우리나라 여성분들도 공감을 많이 했다고 하고 실제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요. K-팝 가부장제와 싸우는 스타 프로듀서 한국 여성의 흥미를 사로잡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네. 이 어떤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젊은 직장인들이 예. 민희진 대표한테 자신을 투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통 이제 내 이름을 걸고 혹은 내 커리어를 걸고 네.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내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혹은 윗선의 반대로 어그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윗선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거나 네네.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네. 대부분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합니다. 그냥 결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해라고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정말 당황스럽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럼 왜 물어봤어? 내 의견을 왜 들어본 거야? 뭐 이런 네.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민희진 대표는 인터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기를 들었고 자기 의사를 표현했거든요. 네네네. 사실 그런 모습을 쉽게 접하기가 쉽지 않고요. 어렵죠. 머릿속으로만 떠올리던 모습을 네. 실제 영상으로 보니까 거기에 열광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런 장면은 드라마에서 잠깐 나왔다가 이봐 김대리 뭐해 이러면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식이 네. 많았는데 3253님 뉴스는 쉽니다. 코너 이름 매력적입니다. 김태훈 교수님 목소리 듣기 좋아요.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 대표가 지적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 싶은데 지금 젊은 직장인들이 경영진 또 회사에 원하는 것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하는 게 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언급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흔히 젊은 직장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아저씨 문화라고 일컬어지는 의사소통을 좀 위계적으로 한다던가 네네네. 혹은 성 역할에 따라서 고정관념이 있다던가 혹은 사교나 음주 문화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그대로 드러난 인터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예. 우리 사회는 상당 부분 연장자 그리고 남성의 의견에 따라서 전체적인 방향이 결정되는 일이 많죠. 게다가 회식으로 대변되는 사교 및 음주 문화 그런 걸 통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 그런 거에 대한 반감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걸 민희진 대표가 지적했죠. 그래서 자기들 생각과 잘 들어맞으니까 더 공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젊은 직장인들 저도 한번 객관화해서 보게 되는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길래 그런 공감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 왜 그렇게 됐는지를 좀 먼저 봐야 될 필요가 예.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변했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겪은 나라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근 6, 70년 사이에.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경험이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기성세대는 고맥락 사회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흔히 이심전심인 세대. 아이 다 알잖아. 왜 그래? 그래서, 이러기야 뭐 네. 자연스러우신데. 왜 그렇습니까? 왜 얘기 나오죠? 네. 그런 사회에서는 원만한 사람, 네. 그다음에 융통성 이런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좀 멀었을지 모르지만 네. 사회적 거리는 매우 가까운 시대를 살았어요. 네네. 근데 지금 2030 세대는 반대죠. 물리적 거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그런데 사회적 거리는 상당히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요 매우 저맥락 사회가 되고 그러면 원만성, 융통성 이런 거보다는 원리 원칙, 규칙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30 세대가 소위 무임승차하는 사람, 프리라이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겠네요. 내가 노력했으면 이만큼 대가를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약간 그렇지 않지 않나 싶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민희진 대표가 네네. 나이나 뭐 세대로 봐도 2030이 아니고 그다음에 직함도 대표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을에 가까울까? 네. 갑에 가까운 위치 아닌가? 네. 근데 직장인들이 감정이입하기에는 지위가 일단 다르지 않나요? 저도 그 부분이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예. 대표거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여유로운 분이고. 네네네. 근데 민희진 대표가 그간에 걸어왔던 길, 네. 흔히 말하는 성공 스토리가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소위 전설적인 인물이죠. 공채로 시작해서 등기 이사까지 갔고. 그렇죠. 처음에 또 스타일리스트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게다가 온전히 자신만의 능력으로 대표에 올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 스토리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대표라는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초점을 맞췄을 가능성이 커요. 실무에서 최전선에서 계속 동분서주하면서 우리 애들을 챙기는 그 모습에 네네. 사람들이 공감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표일지라도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고 어떤 역할과 활동을 실제로 하느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공감했다는 말씀을 좀 들리는데 또 젊은 세대는 K-팝의 또 직접적인 소비자일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 대표가 뭐 산업 전반의 부조리 같은 걸 얘기했을 때 그 내용에 공감하는 반응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실제로 경험하지는 못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K-팝의 직접적인 소비자가 뭐 20대라고 한다면 그 세대는요 경제적으로 되게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이 아래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인터뷰에서 언급됐던 랜덤 포토카드 방식이 그냥 앨범 판매량을 늘리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 모으려면 계속 사야 되더라고요. 네네. 팬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레이블의 대표 입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거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훨씬 더 어필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한 가지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소비자이면서요. 동시에 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 멤버와 비슷한 세대를 살아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교류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K-팝 선두주자이면서 동시에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그런 과정들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 가지는 문제점에 더해서 이들과의 감정 교류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게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의 충돌로만 자꾸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언급됐던 뉴진스 멤버들하고요. 네. 아일린 멤버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그 멤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그렇죠. 그 멤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긴 뭐 뉴진스가 뭐 정상적으로 컴백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입장들이 있었지만은 이 과정에서 그들은 어떨까 하는 것들은 네네. 잘 못 들여다본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하여튼 진실 여부와 별개로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권위에 좀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 뭐 나를 대신해서 좀 해주는 이런 속된 말로 이제 사이다 같은 발언들 네네네. 굉장히 직장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못할 것을 대신해주는 대리 만족감이 컸던 걸까요? 이번에 공감을 일으킨 건?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불만이 있어도 회사에서는 표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이 머릿속에 항상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이제 여기 그만 다니려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민희진 대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선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냥 공감하는 수준이 아니라 열광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사실은 민희진 대표 인터뷰를 쭉 전문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네. 이게 되게 특별한 인터뷰이기도 했고요. 좀 이야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봤더니 민희진 대표의 인터뷰에 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요? 네.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분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는 있지만 민희진 대표 얘기하는 걸 보면 체면 치레하는 말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네네네. 체면과 관련된 용어를 우리가 보통은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 인터뷰에서는 특히 가족에 대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언급.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런 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은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별로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참 촘촘하게 분석하셨네요.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 재밌죠? 뉴스는 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관심 또 사연 보내주시면 이 코너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뉴스는 십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오늘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코너에서 민희진 대표 이야기 다뤄봤는데 하이브와의 공방으로 인한 논란 속에서도 아직까지는 꿋꿋해 보이는 뉴진스의 노래 중에서도 ETA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